어, 뭐, 지난주에 투자하시면서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느끼신 점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차상준님, 네, 저는 뭐, 지난주에 IPO를 했는데, 아, 어느 회사 주식을 IPO 하셨어요? 그, 두 군데를 했는데, 음, 이게 IPO가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인스피언이랑 예. YJ 링크. 해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인스피언은 그래도 이득은 봤는데, YJ 링크는 수수료 손해봤습니다. 아, 이제, 그 널리 알려진 사실이 뭐냐면, 이제 그 신규 상장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IPO 언더프라이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PO 가격이, 그러니까 공모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다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IPO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 언더퍼포먼스, 성과가 나쁘다라는 게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첫 번째, 왜 공모 가격을 실제 우리가 상장하고 나면 이후에 가격보다 낮게 책정을 하느냐 하면 공모가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공모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잘 모르니까 이왕이면 좀 초과 수요가 나오도록 공모 가격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공모 자체가 실패를 해버리면 상장을 못 해버리니까 그 위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고모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상장 초일이든 아니면 이틀이든 팔면, 어, 이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차상돈 씨가 경험하신 거는 하나는 이익을 봤는데, 하나는 이제 이익을 좀 못 봤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공모를 계속 하시면, 그러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그래도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 나는 경우도 있고 손실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익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익의 네, 크기가 훨씬 더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들은 뭐 어떤 거냐 하면 그, 이, 어떤 종목은 공모해가지고 상장을 했을 때 상장 가격이 공모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주식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뭐냐 하면 좀 공모해가지고 재미를 못 볼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정보가 이 확실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성공할 공모인 경우에는 대기업에 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실 수는 없었을 건데 기관 투자자에 비해서는 별로 많은 금액을 네, 투자하실 수 없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다는 말이 뭐냐면 비교적 초과 수요가 많지는 않았던 종목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일수록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널리 있더라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상장하고 나서 뭐 하루 또는 이틀 사이에 팔아야지 되는 거지 그거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진도 자기가 최고로 이 공모를 해가지고 자본 증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뭔가 비싸게 팔릴 수 있을 만한 시점에 상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이후의 성과는 상장하기 전 3년의 성과보다는 보통 나쁜 게 더 일반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유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많은 펀드들이 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은 그냥 공모해가지고 상장이나 상장 이틀날이나 파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어, 신규 상장되고 된 지 1년 된 종목은 아예 편입을 안 하는 거죠.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뭐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이 신규 상장 종목을 타겟으로 해서 리스트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죠.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 몇 억이 된다 이러면 몇 억을 계속 거기에다 투자하기에는 좀 별로 금액이 크지가 않은 그게 이제 약간 문제점이 되겠죠. 김선배 씨는 뭐 어떤 걸 느끼시거나 질문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떻게 어, 있을까요? 저는 지난주에 자산 배분 관련한 목적으로 AC, KRX 금현물이랑 그 삼성증권, 아니, 삼성전자 주식을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스러운 거는 이 금현물이라는 게 제가 꾸준히 봐왔던 종목이긴 한데 얘가 떨어질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항상 조금씩이라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금현물이라는 주를 계속 투자할 가치가 있는 주로 아니,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말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앞에 거 삼성전자 제가 말고 그 금현물 AC KRX 아, 금현물 그 아, ETF인가요? 네, 요거를 좀 샀는데 네. 요거를 아마 자산 배분에 대한 목적으로 제가 좀 사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주식은 항상 음, 오르는 주식이더라고요. 이 아, ETF가. 그러니까 금현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현물이니까 네. 금에 투자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게 금이란 거는 제가 꾸준히 이 종목을 보고 있긴 한데 얘는 떨어질 줄 모르는 주식 종목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금은 주식이 보면. 아니고 상품이죠, 상품.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가치가 있을 만한 매력 있는 예, 자산인가라는 게 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이야기인데 이 차트가 지금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1816년이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를 가지고 과연 금이 매력적인 자산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이제 금이 만약 1816년은 아니고 그 이전일 것 같은데 하여튼 1800년에, 1801년이네요. 1801년에 이런 1달러 투자했으면 이게 얼마가 됐냐 하면 54.71달러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연 한 3% 정도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 지난주에 한 3,300만 원 정도를 여기다 넣었더니 그 잠깐 사이 200만 원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금이든 모든 가격들이 있는 것들은 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 네. 어떤 단기적으로 본다면 음, 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작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이 그렇게 좋은 자산 배분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예. 이제 뭐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 지금 보시면 1976년 이후에는 음, 금의 가격이 그래도 꽤 오르지 않았느냐. 음, 근데 그게 가령 이를테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지금 음,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했느냐? 그건 아닌 것 음, 같죠. 음, 가령, 이게 언제입니까? 한 80, 한 3년 정도 될까요? 네. 83년부터 여기 언제쯤 될까요? 2000년, 2005년, 2004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83년부터 음, 2004년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만약 네. 금에 투자했으면 오히려 금의 가격은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었던 현상이 미래에도 굉장히 있을까? 음, 라는 것은 좀 더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이제 금을 좀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대가들 음, 중에서. 예, 네. 상당히 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달러의 타락, 음, 달러가 뭔가 뭐 돈을 막 찍어내고 해서 타락하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달러보다는 금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렇지만 과거 200년 또는 과거 40년, 좀 단기간으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장기간이거든요. 네. 단기간으로 만약 본다면, 금이 과연 좋은 자산 배분의 한 자산군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음,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 이런 거죠. 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금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몇 개월 동안을 보면 금의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에 투자되지 않냐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근데 지금 금의 가치가 계속 오르는 이유가 결국은 반도체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그 부품으로서 금이 이제 뭐랄까요? 그 전기 전도율인가? 이게 가장 높은 그 재료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가치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금에 네. 그 산업용 수요가 있죠, 그죠? 가령 네네. 이를테면, 자동차 그 배기관에도 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산업 수요가 있는데 그 산업성 수요 때문에 지금 금의 가격이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음, 그 산업 수요는 금의 수요의 10%도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금이 달러의 대지자산으로서 적절한 보관 수단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음,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다른 대과 중에는 금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지금 요 슬라이드에 지금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이 자산 규모가 큰 이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때나, 괜찮은 포트폴리오 구축한다면 이렇게 구축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이 달리오가 구축하라고 한 이야기.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금을 몇 프로 투자하라고 그랬냐면 7.5% 투자하라. 라고 했으니까, 뭐, 레이 달리오의 말을 믿는다면 자산 배분을 7.5% 정도 금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그림처럼 금이 별로 그렇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금의 비중이 지금 그 투자하신 그 금액의 규모가 7.5% 넘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현님은 혹시 지난주에 투자하다가 뭐 이렇게 드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주식 거래를 많이 하진 못했는데, 네, 약간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저희가 음, 지금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이 있는데, 음,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제 음, 비중을 이제 해외 음, 쪽으로 많이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음, 아니, 국내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좀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음. 혹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니구나. 여기는 지금 그냥 자산권이 국고채, 그러니까 채권하고, 우리나라 국채하고, 그다음 코스피하고 전부가 아파트니까 이게 지금 답이 아니네. 그죠? 이거 말고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맞네요. 여기 지금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그다음에 S&P 500하고 나스닥하고 자산 배분을 한다면 어느 자산 배분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결과가 어 코스닥은 그냥 투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코스닥은 투자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코스피는 한 3% 정도 투자하고 S&P 500에 한 51% 투자하고 나스닥에 한 46% 투자하는 게 그게 좀 효율적이다라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96년부터 2020한 1년 정도까지. 그래서 맞나? 2020년 12월까지네요. 2020년 12월까지. 9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수익률을 가지고